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기해년 복됨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술술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머니투데이 방송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경제금융시장 2019 기해년 새 증시, 새 출발 함께 하시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좋은 수익들 축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 증시 출발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첫 질문이 올해 글로벌 증시의 향방입니다. 이제 3개월의 휴전이라는 이 미중 무역 협상, 이게 가장 큰 지금 관건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직 양국의 구체적인 세부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어떤 점을 가장 관건으로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위로는 서로 좀 잘 나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 지난 1년 동안 무역 전쟁을 해보니까 서로 피해거든요. 중국 수출 감소하고 미국도 소비자들이 중국산 물건을 더 비싸게 사기 때문에 뭐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들도 중국 중간재를 사야 되는데 그게 비싸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협상을 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면 안에서는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패권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금융 강국, 군사 강국인데 중국이 그거를 이어가는 수준까지 가니까 기본적으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금융 전쟁으로 장기적인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참 미중 한일 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2019년에 시작하면서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을 21%를 차지한 1위가 바로 미중 무역 분쟁 심화였습니다. 1위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2위가 글로벌 경기 둔화, 3위가 내수 경기 위축, 4위가 주력 산업 이익률 둔화, 5위가 유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6위가 선진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신흥국 금융 불안 등등이 이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과 그리고 위험 요인은 다음 넘어가시면요. 미중 무역 분쟁 심화가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양국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첫 질문으로 드렸고요. 많은 경제 석학들이 2019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8에 비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올해 먼저 미국 경기에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작년에 일본 경제 성장 둔화됐고, 물론 중국은 먼저 둔화됐고요. 유로존 경제까지 둔화됐었거든요. 남은 게 미국이었죠. 미국은 지난해 거의 3% 정도 성장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성장 내용을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건설 투자는 작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감소했고, 설비 투자,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있습니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만 증가했는데요. 근데 작년에 건설 경기, 주택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 중에서 약 30%를 36% 정도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작년 12월 보니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많이 떨어졌던데요. 올해는 소비 심리 지수도 상당히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작년에 한 2.9% 했는데 올해는 2.5% 안팎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앞서서 전문가들이 보는 기대 요인이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그것을 가장 많이 뽑았더라고요. 자, 그것은 이제 올해네요. 이제 금리 인상이 3-4차례에서 한두 차례로 이런 속도 조절, 그게 분명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올해 미국 통화 정책이 전문가 저서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9월 점도표 보면 올해 한 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12월에는 2차례로 줄어들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한 번도 되지 않을 수도 예, 있다는 저는 그럴 수 말씀이세요? 있다고 지금 보고 네, 있는데요. 교수님. 왜 그렇게 보냐면 예. 앞서 미국 경제가 올해 소비 중심으로 나빠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서는 미리서 이걸 반영하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미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 달에 3.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난해 말에 2.68%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 시장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미래의 물가가 반영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3.2%에서 2.68% 떨어진 것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예, 저도 뭐 오랫동안 시장을 관찰했습니다만 저는 예. 시장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아마 미국이 갈수록 금리 인상 어려워진다. 오히려 올 하반기 가서는 네. 미국마저도 통화 정책을 안 해야 된다. 다시 완화 쪽으로 예, 이런 턴할 수도 진단들이 있다라는 나올 거로 진단이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컨센서스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조금 더 그러면 완화적인 측면으로 교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비율을 비둘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조금 네. 심한 비둘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예. 저 장단기 금리 차가 작년 말에 저 5년짜리 이전보다 좀 낮아졌고요. 예, 중요한 건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인데 그게 아직 불었습니다만은 저는 올 뭐 1, 4분기에 그게 역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10년, 2년이 2006년에 역전됐고 2007년 1월 달에 경기가 정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를 보면 2009년 6월 이후로 지난해 12월까지 114개월 역사적으로 가장 긴 두 번째로 긴 확장 국면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주택 경기 위축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증가세 둔화되고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아마 소비마저 둔화되면서 저는 올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을 안 해야 된다. 뭐 트럼프가 요즘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상을 비난하면서 네. 당신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이길 것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단어 선택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대로 파월 의장의 의견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라 연준은 독립된 주체이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니까 네. 연준도 생각을 달리할 바꿀 수밖에 것으로. 없다는. 네. 네, 그래서 2009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금리를 9차례 인상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런가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우리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예상했던 게 이제 금리 인상 시기다. 라는 것이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경기가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둔화 수축 구분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점도표에서는 3-4차례 금리 인상에서 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조금 낮춰 잡았지만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완화적인 측면으로 비둘기적인 측면으로 한 차례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2019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치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한 결과 전망치는 1.75%, 현재 수준이 한 81.3% 가량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볼 것으로 역시 예상하세요? 한국은행도 금리 저기 나오는 대로 올리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에서 1.75%로 올렸죠. 그런데 경제 여건만 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 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가 뭐 하반기부터 수축 국면에 접어든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 2%로 설정이 났습니다만은 뭐 작년 소비자 물가가 1.5%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올 한 해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2% 될 가능성은 거의 낮고요. 지금 경기 수축 국면 진행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 별로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올린 것은 한미 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 안정 측면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 못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 예. 유지하다가 예. 올 연말 같아서는 오히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서서히 고려하기 시작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1.75%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인하할 가능성 의견 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치 1,120에서 1,150원 가량이 과반을 육박했습니다. 1,100원에서 1,200원 가량을 그 안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인데 달러화의 추이를 좀 살펴주세요. 글로벌 자금의 향방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올해는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달러 강세 한 강세였잖아요. 5% 달러 네. 가치가 중국 통화에서 비해서 올랐는데요. 올해는 달러 약세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작년에 다른 나라는 금리를 못 올렸는데 거의 못 올렸는데 미국만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돈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올해는 미국 경제가 앞서 뭐 정점치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은 오히려 그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책을 보면은 올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은 쓸 수 있는 게 재정 정책 아니면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이 시사하는 것처럼 미국 연방 정부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었어요. 트럼프가 돈을 쓰려고 하더라도 아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승인을 별로 안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통화 정책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환율 가지고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중국,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율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를 미리서 반영해야죠. 작년 말부터 금값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달러 강세에서 달러 약세로의 전환 2019년을 예상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가장 키워드가 또 유가였지 않습니까? 뭐 100달러까지 뭐 돌파의 모습을 보였던 유가가 몇 달 사이에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이며 50달러도 붕괴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6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가장 큽니다. 55달러에서 60달러가 73%가량이었고요. 지금 50달러 붕괴됐는데 50달러 미만이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5에서 70달러가 26.7%. 지금보다는 조금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강하네요. 저거는 그 WTI 기준으로 저 전망이 지금 했으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지금 WTI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WTI보다 대부분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두바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두바이 유가가 평균 52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기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좀 낮은 두바이 기준으로 한 50달러 안팎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세계 경제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미국마저 성장률 둔화되면요 세계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0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로 보는 것은 결국 달러 약세거든요. 달러 약세가 되면 금값이 오르는 것처럼 다른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지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두바이 기준으로 평균 유가는 50달러 안팎이라고 저기 나온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조금 더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보셨습니다. 2019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예상 횟수가 한 2회가량 그리고 최초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가 상반기 중에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한 김영익 교수님과의 시간에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차례도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화적인 측면으로 미국의 경기 현황이 좀 더 돌아선다면 증시도 좀 더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미증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하반기에 굉장히 흔들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주가라는 건 이론적으로 보면 배당금을 금리하고 기업 수익 증가를 마이너스로 할인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면 경기 기업 수익률이 증가하든지 금리가 떨어진데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올 한 해 미국 증시를 보면은 금리보다는 경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1969년 이후로 미국 경기 순환과 주가 관계를 보면요. 주가가 뭐 경기에 선행하기도 했지만 뭐 동행하기도 했지만은 대체로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주가 고점이 미국 경기 정점에 2 내지 11개월 선행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뭐 10월 이후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저는 작년 그 9월 말 10월 초 주가가 미국 주가 고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고점에 지났다? 예. 뉴욕 증시가? 예. 지난 일가 이제 9, 10월에 고점을 찍고 그러면 2018년보다는 낮게 뉴욕 증시를 전망하시는 거네요. 이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미 증시가. 그리고 이제 경기 예. 정점이 정점이 오면은 미국 주가가 가보면 평균 11개월에 걸쳐가지고 S&P 500 기준입니다만은 23%나 떨어졌거든요. 특히 최근에 가장 최근 경기 정점이 2007년 1월이었었어요. 그런데 2007월 1월 미국 경기가 정점 치고 미국 S&P 500이 17개월에 걸쳐가지고 무려 49%나 떨어졌습니다. 뭐 이번에 그 정도는 안 떨어지더라도요. 경기 정점이 오면은 미국 주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작년 한 해를 보면은 뭐 전 세계 보면은 중국 주가, 독일 주가,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올 한 해는 작년에 많이 떨어진 중국 우리 주가는 뭐 하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을 것 같고요. 네네. 이미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올해는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해에 다른 증시에 비해 견고했고 좀 덜 하락했기에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고점이 지났을 수도 있다. 뉴욕 증시의 하락 쪽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고점은 지났다라고 봤을 때 그 하락폭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보면은 예. 경기 정점 이후 네. S&P 500이 평균 23% 떨어졌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정도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주가가 현재 또 경기를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개가 네. 주인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 이런 주요 경제 지표로 평가하면 작년 9월에 미국 주가 한 26% 정도 가대평가하다가 그다음에 급락하면서 작년 12월 말쯤에는 한 7% 가대평가했는데요. 때로는 주가라는 게 경기를 저평가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주가가 경기를 저평가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번 하락 국면이 최소한 20% 이상은 떨어질 수 있다. 좀 그렇군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좀 큰일 내다보고 났네요. 있습니다. 예. 정말. 네, 미국 그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다. 과대평가가 됐는데 그거를 반영해 미증시는 하락 쪽으로 예상을 올해 해줬고요. 경기 정점 이후에 평균 11개월에 걸쳐 주가가 S&P 기준 23%의 하락. 이번에도 그 정도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덜 하락할 것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국의 특히 또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중국 정부가 아직도 재정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의 그 GDP 대 정부 부채가 최근에 3, 4% 되는데요. 올해도 4% 안팎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도 안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부실이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내용을 보면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때 당시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평균이 한 22%인데 중국한테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리니까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죠. 중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60%를 넘은 상황인데요.
이게 통화정책, 재정정책 가지고 해결할 수 네. 없는 상황입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은행 구조조를 한번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IMF 힘 때문에 굉장히 빨리 했으며 중국은 그 서서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구조조정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주가 작년에 많이 떨어지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지만 상승 국면은 아니고요. 저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네. 하락 추세가 이어질 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기별로는 상승할 수가 있지만은 2020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하락 추세다. 그때 우리가 그 중국 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중국 시장을 공부하는 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국내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왜 경기가 특히나 안 좋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체감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데 2019 경기 전망과 실적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2.6%, 올해는 그보다 좀 낮은 성장을 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도 더 안 좋거든요. 작년 수출 뭐 6천억 달러 넘었었습니다. 12월 수출 한 달만 보면은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게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수출이 한 14%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주도한 게 업종별로는 반도체였거든요. 이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어요. 지역별로 보면 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아마 올해 수출 우리 증가를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제가 뭐 내수는 별로 안 좋지만 수출 주도로 성장했지만은 올해 내수가 얼마나 회복되는가에 달렸지만 수출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주식시장도 반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박스피에 또 갇혀버릴까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게 제대로 상고하저의 그래프를 보여줬잖아요. 2019년은 어떨까요? 증시의 변화는요? 계속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근데 분기별로 보면은 아마 3분기에는 올 한 해 중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에 가장 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3분기에는 경기는 물론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전 세계가 아까 미국이 통화 정책을 안화 쪽으로 지금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 가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또 전 세계가 돈을 더 풀어야 된다. 통화 정책 안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올 한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인데 아마 3분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장이 한 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코스피 여전히 박스피에 갇힐 가능성 가장 분기별로 봤을 때는 3분기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예상. 그 중국이 미국보다는 덜 하락할 것으로 올해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빠진 만큼 올해 덜 빠지고 미증시는 고점이 좀 지났다라고 보는 전망이었는데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 올해는 어떻게 볼까요? 작년에 보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상반기에서 0.90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요. 굉장히 동조화가 심했네요. 미국 상반기에서는 0.2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덜 들어오고요. 작년에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우리 주식을 그렇게 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중국 주가,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미국 주가가 또 떨어지니까 우리 주가는 그 미국 영향권에서는 안전히 벗어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중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가장 매력 있는 그 투자처는 해외 주식의 35% 가량을 차지했고요. 해외 채권이 20%, 국내 채권이 20%, 국내 주식이 10%, 현금 10% 가량이었고요. 그럼 가장 투자 유망한 국가는 이란 것에 인도가 20%를 넘었네요. 미국, 유럽, 베트남, 그리고 중국이 16% 순이었습니다. 베어마켓의 우려감이 2019년 시작하면서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떤 투자가 답일까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 전략의 설문조사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해외 주식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올해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투자 시기는 저는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글로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할 텐데요. 특히 그 중국 주식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ETF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우리가 기업을 살려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기업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ETF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ETF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은 낮지만 채권 투자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등,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대체 투자 자산 이런 것들도 올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는 조금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미국은 올해 정말 해주시는 조심해야 될 거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조심하고 그러니까 좀 회복되는 국면을 보자면 내년 상반기, 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2020년 상반기.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중국 회복을 좀 더 먼저 말씀해 주시네요. 예. 올라갈 때 이제 뭐 떨어지면 주가 다 올라가죠. 올라갈 때 저는 제일 빨리 올라갈 주가가 네. 중국 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우리 개인 금융에서 네. 국가 전체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점치면서 ETF와 그리고 채권 투자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금 등의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익 교수님께서 작년 이맘때인가 나와주셔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고, 작년 한 해에 그 한 해를 그 김영익 교수님의 조언대로 그 포트폴리오를 이끌어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올해에도 이렇게 기회년 시작하면서 저희 머니스토리 방송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저희 2019 기해년 경제 전망과 관심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관심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종목을 중심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